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박시동의 제철 경제 이끌어주실 박시동 경제평론가, 앞에는 특별 게스트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박시동 평론가님은 계속 뵙고 이광수 대표님도 종종 이렇게 모셔서 제가 특히 부동산 문제 많이 여쭙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네요. 또 예. 책 쓰셨던 안진걸 네네네. 소장, 이게 세 분이 쓰신 거죠? 안진걸 예. 소장, 그리고 박시동 평론가, 이광수 대표님. 네. 예, 그 책 제목이 대한경제 부흥회, 네. 대한리우스, 약간 이 느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왜 부동산 얘기도 거기서 많이 쓰신 건가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사실은 민생이나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책에도 다뤘고, 어떻게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 전망을 어떻다, 이런 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네, 꿈도 희망도 없어요, 저는.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희망을 가지셔야죠.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네. 이 대한경제 부흥회라는 그 말들에는 사실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같이 부흥해보자. 사실 그 희망을 가져보자. 그렇게 저희가 책을 쓴 거고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되는지 아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 좀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연초부터 중반기까지는 계속 올랐어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도 있었고, 정부에서 정책 대출도 많이 늘리고, 그러다가 너무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대출을 조여가지고 최근에는 하락세가 좀 감지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을 판단하는데 두 가지 지표가 중요하겠죠. 하나는 가격과 두 번째는 거래량인데요. 가격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9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10월에는 좀 더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가장 많이 될 때가 올해 7월이었는데요. 예. 9천 건이 넘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9천 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6천 건으로 감소했고, 예. 최근엔 3천 건. 제가 볼 때 12월에는 2천 건 내외로 감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판단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요. 수요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전망의 불투명뿐만 아니라 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가, 예를 들어서 유효 수요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예. 이게 대출 받아서도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효 수요도 줄고 투기 수요도 지금 전망적으로 봤을 때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그렇죠. 예. 투자나 투기 수요는 이미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 기조가 좀 뚜렷하거든요. 보통은 금리 인하하면은 다시 이게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거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난다, 대출 금리도 좀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금리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금리 인하가 돼서 수요가 증가해야 오르죠. 뭐가 다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만 자체가 자산 가격을 변동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수요를 일으켜야, 증가시켜야 당연히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왜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가 경기가 안 좋아서, 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택 수요로 연결되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하게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두 가지일 경우에는 사실은 금리 인하가 또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하 폭이 컸을 때, 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예상치 못했을 때. 근데 지금의 금리 인하 방향성은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소폭의 인하고, 또 누구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수요를 증가시키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신홍 평론가님, 네. 뭐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설명도 해주셨는데 좀 시장의 반응은 어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막 고금리를 한참 달리던 때 이제 드디어 금리가 꺾인다라고 하면 그럼 조금 이제 금리나 부담도 금리에 대한 부담도 덜고 그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호재로 작용하는 국면이 있을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근데 예. 지금 우리의 이 금리 인하는 그런 어떤 그 호재로 반영되기보다는 사실은 경기에 대한 그 절대적인 두려움에 앞서서 마지못해서 진짜 마지막에 밀려서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재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본격적인 확인이나 선언이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경기에 대해서 암담한 전망을 확인시켜준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동시에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더 큰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의 성장률 추정치를 2.2로 했고 문제는 내년에 1점대를 전망한 거예요. 원래 2.0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9로 낮췄고 내후년도 1.8로 낮추면서 사실 작년이 1.4였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는 작년이 기저효과를 감안하고 사실은 2점대 초반이라면 사실상 이거는 뭐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4년 내리 사실상 1점대 거의 뭐 성장이 멈춘 나라를 4년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네.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때 당시에 했던 야당에서 비판을 한 게 3점대 성장률 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종합해 한국은행 예측대로 가면은 그냥 4년 종합하면 매우 1점대네요. 어렵다. 그렇습니다. 1점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성장률 없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일 쇼크니 IMF니 이런 것도 길어야 2년이었고요. 오일 쇼크도 IMF도 1년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어쨌거나요. 극복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장기적이면서 추세적인 경기 침체나 이 하향적인 어떤 느낌이 하방 리스크가 계속 커진다는 얘기를 지금 진단이 나오니까 예. 금리 인하 소식이 이제 반갑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침체에 대한 확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했을 때도 그거를 이제 주가가 미국에서 폭락했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한 게 아니라 아니 이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번 그렇게 폭락한 적이 그렇죠.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한국도 지금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배드 뉴스가 배드가 될 때도 있고 배드가 굿일 때도 있는데 지금은 배드가 배드로 이렇게 배드is 배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광수 대표님, 네. 부동산 정책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평가라는 건 기준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을 뭐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중산층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 평가를 하면 뭐 점수를 줄 수 없죠. 점수를 못 준다고요? 아니 ABCD E나 뭐 점수 뭐 90점 F 주겠습니다. F요. 네. 그럼 재수강 하시려나?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재수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집값이 하락했을 때 너무 과도한 부양책을 써서 집값을 다시 올려놨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경제에 전체적으로 부담이 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을 지금 반이 지났는데 20번이 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렇게 많이 발표? 엄청나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발표한다고 너무 조삼모사다 이렇게 계속 정책이 바뀌면 되냐 그렇게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잖아요. 당시. 맞습니다. 그때는 언론에서요 하나 발표할 때마다 10번째다, 11번째다 이렇게 숫자도 세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예 세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보면 20번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기가 반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다 합치면 50번이 넘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나왔고 그 대부분의 정책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서 집값 올리고 그리고 부동산 PF 건설 회사를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안정되던 집값이 다시 올랐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주택자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점수를 높게 줄 수 없는 거죠. 반면 예. 다주택자나 아니면 집을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도 낮춰주고 집값도 다시 올려주고 막 이랬으니까 예. 뭐 한 100점 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준의 문제긴 한데 예. 어쨌든 그렇게 점수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이 그런 쪽에 방향성에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부자 쪽이 좀 더 유리했다 뭐 이렇게 좀 들리네요, 저는. 아니 들리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이제 부자 감세 얘기도 나오고 뭐 네. 감세가 기조가 많은데 부동산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네. 후보 시절에 공약이 있었어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250만 호를 건축하겠다. 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건축도 엄청나게 다 풀겠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 일단 3기 신도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거여서 그거는 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고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을 얘기하면서 가장 이제 야심차게 뭐 야심차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추진했던 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예. 활성화시켜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1기 신도시 뭐 이렇게 뭐 재건축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데.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어제도 발표했지만 선도지구 선정하고 이런 이제 절차적 작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진 않고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만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뭐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서민들이 사기에는 부담되지만 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원하겠죠. 그러니까 네, 너무 원하겠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이 재건축 재개발이 저는 진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분당 신도시의 김은혜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데 예. 사실 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게 한국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일산, 뭐 분당, 뭐 이렇게 해서 지금 5개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선택을 이제 분당으로 갈 거냐 일산으로 갈 거냐 순간의 선택으로 지금 집값은 그때 선택은 뭐 순간이었지만은 뭐 직장이 이쪽이 강북이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집값은 지금 한 3배, 4배 차이가 나서 네. 제 일산 사는 분들 되게 많이 이제 알고 그러는데 너무 후회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네, 그냥 네. 순수한 집값으로 보면은 네. 근데 이런 거 재건축하면은 조금 더 그분들의 응어리진 한이 좀 풀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재건축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할 수 있느냐? 네, 실제로 시행이 가능하냐. 왜 이런 이제 질문을 왜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제 완화를 다 해주고 있거든요.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모두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다 같이 재건축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금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다 같이 내가 해줄게 라고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시장에 맡겨두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협상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을 보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예. 그러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나서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두 다 하자고 하면 모두 다 안 되는 상황.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돼요. 건설사라든가 누가 짓습니까? 그걸 다. 굉장히 그리고 건설사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지금 파산하는 곳도 굉장히 많던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업이라는 게 해외 건설회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시장에 맡겨서 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리하게 정부가 끼어들면서 오히려 재건축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쪽의 경기 부양책으로 이거를 좀 활용하려는 것도 있고 일종의 그 그렇습니다. 지역에서의 표를 좀 가져오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좀 오히려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일이. 그리고 이제는 끊어내야죠. 언제까지 건설업을 부양시켜서 경제를 좋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경제가 좀 좋아진 게 건설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집값이 막 오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걸 기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무슨 4, 8년도 아니고 계속 건설업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건설업 비중이 좀 높기는 하죠. 예. 이미 되게 떨어졌어요. 많이 GDP에서 떨어졌어요? 4% 비중이에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설업이 좋아야 뭐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거를 깰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역시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롯데그룹 문제, 롯데그룹이 지금 소위 말해서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지금 뭐 도산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롯데그룹이 해명도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롯데를 지금 보고 있는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롯데 위기설의 여진이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롯데그룹 이 자금 구조의 중심에 가 있는 회사가 롯데케미칼인데 예. 롯데케미칼이 2.3조, 2조 3천억 정도의 사실은 회사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한 2조 정도에 해당하는 회사채에 사실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걸려 있는데 뭐냐면 롯데케미칼이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1년에 내야 되는 이자는 그러니까 이자의 5배가 영업이익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자로 낼 것보다 돈을 잘 벌고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왜냐하면 돈을 못 벌고 있으면 이자 언젠가 비용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면 언젠가 회사채도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2.3조 중에 2조 정도에 해당하는 그 회사채에는 그 이자와 영업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그 특약이 걸려 있는데 3년 평균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5배가 안 돼서 그 특약을 터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회사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채권자들이 당장 내일 모레라도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예. 원리금 상환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지금 완성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채가 만기가 도래하는 게 예를 들면 2년 뒤다, 3년 그렇습니다. 뒤다 그런데 지금 조건을 충족 못 해가지고 야 돈 당장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이제 기한이익 상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사유가 이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사유만으로 보면 거의 뭐 부도에 가까운 중대한 사유가 일단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 롯데그룹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계열사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케미칼 하나 뭐 그렇게 뭐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 부도 네. 난다고 그룹 전체가 부도 나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제 케미칼이 부도 난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예를 들면은, 케미칼이 예. 흔들리면 왜 문제냐면 케미칼이 그동안은 롯데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어요. 연간 1조 이상 영업이익을 계속 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사실은 롯데 케미칼이 등급이 제일 좋기 때문에 롯데 다른 계열사들이 등급이 안 좋거나 자금이 좀 딸릴 때는 케미칼이 보증을 쓰거나 지분 투자로 지원해 주거나 해서 그물망처럼 얽힌 이 재무 구조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가 흔들리면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회사채 사태를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롯데 케미칼이 갖고 있는 총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 부자 생활하고도 남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상환이 일시에 도래했을 때 그때 도래하는 그 유동 자금만큼을 늘 갖고 있느냐 이 스케줄이 안 맞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총 자산이 얼마나 많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일단 시장에서 이런 어떤 유동성 위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롯데의 어떤 심장이랄까 상징 같은 게 사실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아니겠습니까? 예. 그 롯데타워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롯데타워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그걸 담보로 잡고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채에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이 유동성 위기를 이제 해소하고 아까 얘기한 그 회사채 트리거를 이제 없는 걸로 채권단과 협의를 하려고 한다라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현재 자금 압박이라든지 이 자금 관련해서 의도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관세 올리겠다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쪽에 많이 진출해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타격이 예상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돼갈까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이 SNS에 올렸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임기 시작하자마자 25%의 관세를 올리고 중국도 추가로 10% 더 주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문제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관세를 높이겠다는 그 엄포가 공연불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한다면 하겠구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트럼프는 그때 2016년 집권했을 때도 역대 대통령 중에 공약 이행률이 제일 높은 걸로 그 확인이 됐어요. 실제로. 네. 뭐 파리 기후협약 이거 탈퇴하겠다라고 바로 탈퇴해버리고 뭐 그게 가치 평가를 하기 전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첫 번째 관세 폭탄의 대상을 캐나다와 멕시코로 삼았다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우려가 커지는 건데 캐나다는 미국의 사실상 제1 우방국인데 우리도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제1 우방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방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3국은 미국 내에서 이제 북미 관련한 자유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우리도 FTA국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우리도 FTA 기대려고 했는데 기존에 체결돼 있던 당사국 간에 있던 여러 가지 무역 협정 같은 것들을 예. 무시하겠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걱정해왔던 요소들 중에서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이런저런 수단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있는데 예. 그것조차 무시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의 파고를 직접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우려가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트럼프의 저런 정책들이 혹시 국내 이제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우리나라 이제 경제 또 전문가시니까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두려운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우리 경제라든지 글로벌 어떤 이런 시장 상황에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투자도 감소하게 되고 뭐 집을 사는 사람도 불확실한데 막 대출 일으켜서 집 사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수요도 감소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뭐 예. 대출 일으키거나 무리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부로 퇴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매우 중요하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매우 지금. 중요합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조금 준다고 해서 빨리 퇴사하라 이런 것들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데 절대 나오시면 안 된다. 그 외환위기 때나 뭐 이럴 때 얘기 듣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둡고 펀더멘탈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네. 큰일입니다. 다음에 한번 또 모시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간 칼럼 박시동의 제철 경제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